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의 올여름은 이슬람 기본교양으로 채워드리고 있지요. 오늘은 이슬람의 개창 이후에 1300여 년간의 역사를 1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2015년 7월 첫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조금만 더 계시면 전세계가 다 주말입니다. 숲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희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프로듀서 UMC와 상임수석 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존중과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우린 입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존중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세력 때문에 신나게 존중을 안 하고 있는. 근데 진짜 우리 눈앞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야톨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린 누구에게 순간적으로 더 호감을 느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무슬림 하면 약간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찌 보면 깔아보는 태도일 수도 있고. 저는 이런 태도가 일거에 바뀔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뭔데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부다비 편을 보다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면 어디를 가든 좋은 것만 나와. 그 지역 사람들, 일반 사람들 집에 초대됩니다. 무조건. 네, 맞아요. 네. 누가 왔는지 아는 거야, 다들.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 팀이 왔대. 네. 근데 아부다비 편에 어떤 집에 초대돼서 갔어요. 근데 굉장히 평범하게 생긴 흙으로 바른 황토색 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냥 수수해 보이는구나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각종 금그릇으로 된 뷔페가 열려요. 그 공항에 네. 공항에 가는 길에 네. 람보르기니로 이렇게 PD를 데려다 준 다음에 차는 가지시라고. 그리고 다 썼다고. 그 옆방으로 가니까 네. 두 번째 거실이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실이라는데 이렇게 지평선이 보여 막 거실에. 그리고 이제 위층 보실까요? 하는데 위층 보실까요?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잡는 거예요. 집에서. 이게 올라갔네 이러면서 이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네. 보통 이제 가장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다운 동네 사람들네 집에 가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게 이 집을 보고 정말 왕족 아니냐고 몇 번을 물었다고. 근데 실제로 왕족이 아니고 뭐 만수를 이런 집안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 동네에서 그냥 평범하게 좀 잘 사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뭐 아부 슈퍼 이런 데 운영하고 계신 자영업자. 그런데 그 앞에 모스크가 작은 게 나오고 그 뒤에도 뭐 모스크 같은 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종교적인 나라다 보니까. 근데 앞에 모스크가 나왔을 때 내 태도와 그 집을 본 뒤에 나는 모스크를 봤을 때 내 태도가 내 종교 같아. 내 스스로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상이란 이다지도 천박합니다. 아니, 저는 이게 인간의 기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남자아이들 키우다가 10살, 11살 이렇게 됐을 때,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저 여자를 쫓아다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 신체적 차이로 남자아이들 알아서 쫓아가게 돼 있는 그 여학생을 인성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어릴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망막에, 뇌 어딘가에 맺혀 있는 상은 정말 이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걸 좀 바꿔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덕질 연구가가 잘해야죠, 그놈이.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슬람 유산 덕질기 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닷컴.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대하 사극 이슬람 유산 덕질기 네 번째 이야기 아랍 천년사.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오늘도 마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뭐? 클레멘타인과 같이 예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네. 뜻은 잘 알 수 없는. 아니 그렇게 울려 퍼지지 않아요. 알았어. 이렇게 울려 퍼지지 않아요. 듣는 거 봤어. 그게 그렇게 울려 퍼지는 거면 네.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네. 나는 행복합니다. 중창하고 막 천천히 막 휘잉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 이 음악이 이런 겁니다. 예. 사람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평화롭게 해주는 아잔 소리와 함께 숲속에서 호련히 나타나는 카인 홍성갑 덕질 연구가께서 2주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잠깐. 아, 진짜요? 오늘도 이용의 돌발 질문 잘 넘길 수 있기를. 아, 그렇죠. 예. 우리 저 홍성갑 덕질 연구가는 아잔이 나오죠? 네. 기도를 해요. 진짜? 못 봤어요? 아니,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못 봤어요? 아, 실제로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조는 줄 알았지. 그 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텐스 슬립.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내용이 달랐죠. 지난주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슬람 덕질 연구관 말이죠. 대체 무슨 컴플렉스가 있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뚱님이 하시는 걸 다 따라하고 있어요. 네. 시작부터 AS가 적혀 있네요. 대본을 보니까. 참 AS 할 만큼 들은 분이 계시다는 것도 전 사실 신기하긴 한데. 근데 근데 몇 가지 이제 싸우자. 여러분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네.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트위터에 칼리토 8293님 화성 히어로즈 혹은 넥센 히어로즈 네. 우리 그 숲에서 나타나는 대타 있잖아요. 타점을 내고 숲으로 사라지는 네. 외야수 홍성갑 선수의 등판 사진에 대고 이슬람 취재 안 함? 이렇게 반말 찍찍. 하여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들으셨는지는 알 수 없다. 열심히. 어릴 때 저랑 동명이인인 사람을 딱 한 명 봤어요. 역술가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역학협회 어디에 당선됐다 해갖고. 또 다른 게 역덕이네요? 네. 화환이 점집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앞에 있는 걸 어릴 때 지나가다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2번째가 나타났죠. 아, 홍성갑 선수? 네. 홍성갑 선수에게 분명히 누군가는 팟캐스트 같은데 나오지 말고 훈련이나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욕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잘 듣고 있다라는 말 하거나. 그러니까 예명을 썼어야 됐어. 홍갑성 덕질 연구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AS가 왜 이렇게 있냐. 네. 지적해 주시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까 내가 기도를 드렸다 했잖아. 네. 이용의 돌발 질문을 들으면은 깨달음이나 회한 같은 게 찾아와요. 왜요? 난 왜 저걸 궁금해하지 않았지? 아, 그런? 네. 그리고 대답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미운 거야. 자괴감이 들고. 그다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마사오님처럼 세상 모든 영어 약자만 나오면 다 알아다가 지금 무조건 읽고. 솔직히 말할게요. 비슷해요. 나 여기 와가지고
계속해서 혹시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예상 문제를 도출해가면서 지금 보여? 네, 이 출연자들이 볼펜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이용에 대해 느끼는 긴장감이란 이런 거군요. 내가 이런 존재였나?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제발 내가 골라놓은 이 예상 질문에서 나오기를. 오늘은. 근데 그건 마치 여자친구와 이제 싸워야 돼서 통화를 하는데 내가 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멍청한 생각이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볼까요? 지금 아까 들으셨던 오프닝 아잔을 UMC가 골라온 거는 미국의 어느 유대개교인가 하여튼 교회에서 되게 잘생긴 청년이 압둘 와하브 벤 유세프라고 부르는 건데 제보가 왔어요. 배우고요. 진짜요? 필모그래피에는 그 드라마 쪽에서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로앤오더. 로앤오더에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뭐 CSI에도 나오고 아랍계 계열 캐릭터가 나올 때 이분을 좀 그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네 그러면. 알제리 계고. 네. 나이는 형과 동갑이래요. 나이가 나랑 동갑이야? 79년생. 되게 잘생겼는데? 하긴 나랑 동갑이라고 꼭 못생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 왜 이런 질문을 해? 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혹시나 찾아보신 분들은, 되게 잘생긴 남자가 볼에 한 손을 딱 대고. 알제리 안 가. 이걸 부른 분은 알제리계 미국 배우인 압둘 와합 벤 유셉. 볼에 한 손을 대는 건 치통이 있으시기 때문은 아닐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발성을 위한 거 아니었어? 진짜? 그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이렇게 노래방 갔을 때 귀에 이렇게 손가락 대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 아저씨만이 아니고 연습할 때 뭐 많이 그러잖아요. 진짜? 난 안 해요. 안 그래도 내 목소리 듣기 싫은데. 랩은 원래 그렇게 안 하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집 안에 엄청 화려하게 쓴 코란도 있는 거예요. 금으로 쓴 것 같은. 금쿠란. 그 쿠란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랍니다 하면서 읽어주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천박에 살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문명화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문명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시빌라이즈드가 아니라 빌리어네어라이즈드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요. 백만장자화. 트릴리어나이즈드잖아요.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로 뭘 해 그 집에서. 자, 갑자기 그게 생각나. 저의 실수, 제가 잡아낸 실수인데 두 개가 있어요. 이슬람 인구가 16억이고요. 16억. 시아파는 그 중에서 한 2억 가량, 그러니까 10% 정도. 그리고 순니파가 13억 가량. 그럼 남는 1억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숫자는 그냥 뭐 자투리, 소수종파들. 뭐 신천지 시아파. 그렇죠. 네, JMS 순위파.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한 거는 2차 내전이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썼더라고요. 알리와 무아위아가 대결했던 내전은 1차 내전이 후반전이고 역사상으로 2차 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세인 이븐 알리와 야지드 1세, 즉 1차 내전에서 싸웠던 사람들의 2세들이 싸운 내전이죠. 물론 이 내전도 이제 후세인이 지고서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12년을 끌어요. 네. 그 12년짜리 긴 내전이 아랍 혹은 이슬람의 2차 내전이라고 부르고 제가 좀 혼동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질문한 거. 네. 초기 이슬람 제국은 왜 이렇게 잘 싸웠나? 네. 그 우리의 광고주 황야의 1위님께서는 이게 지금 간접 광고를 당하시려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이지 이슬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인지 둘 다인 것 같은데 후자가 한 95%쯤 돼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네. 우리 광고주께서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죠. 이분의 얘기는 신앙의 힘이다. 신앙의 힘? 네. 최고 사령관부터 네. 장수, 말단 명사까지 모두 다 같은 신앙, 이제 막 발흥한 같은 신앙의 광신 직전까지 아주 완벽하게 빠져들어서 믿고 있으니까 그 하나 되면 얼마나 강했겠느냐. 이게 설득력이 꽤 있는 게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정신을 잃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가 높았을 것이고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 됐으니까 네. 충성심이 있었을 것이고 규율이 잡혔겠죠. 그러니까요. 함부로 뭐 약탈을 좀 덜 한다거나. 이미 그 약탈 때문에 한번 졌잖아요. 사도가. 크게 반격당해서 졌잖아요. 우후드산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그런 것도 이제 군율을 확실하게 잡아놨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 된 율법과 규칙 아래에서 돌아가는 충성심 높은 사기 높은 병사들을 만약에 명장이라고 불릴 만한 괜찮은 전략가 전술가들이 지휘를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겠죠. 네. 분명히 제 생각에는 병사들의 사기도 높았을 수 있지만 정말 천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걸 들고 나올지 패를 읽으면서 이거 승부사가 있었을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다시 한번 이 이름이 나오는데 사아드 이븐 아부 와카스. 예, 그 사산조 페르시아를
근데 그 회전이 한 3, 4일 됐는데 네. 3일째쯤에 그 총사령관인 사아드가 네. 몸져 누워요. 부상 때문이었는지 지병 때문이었는지 지병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자 부관 겸 선봉장 하던 사람이 네. 곧장 그 지휘권을 승계해서 상사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그 전술을 그대로 지휘를 한 거야. 난 천재보다는 천재 바로 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명장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제 서로 나 잘났다로 주도권 싸움 같은 거를 좀 덜 했고 사실 이때 당시 우마이야 왕조까지의 전과들을 설명하는 역사서에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단합. 단결력. 그러면은 뭘 시사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스는 뭡니까? 아이샤가 알리를 싫어한 이유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해석한 거를 찾아봤어요. 권위 싸움이었다라는 해석이 가장 지배적이더라고요. 발냄새가 아니라. 예. 그렇지, 누가 뭐 발냄새겠냐, 설마? 바보야? 그 말을 믿어? 아이샤는 9살에 이제 시집을 가서. 네. 사도에게 미래의 율법학자로 사실상 영지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사도의 아내로서 자기의 권위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가 비록 칼리파지만 너도 나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겠니? 가 된 거지. 근데 알리 입장에서 나는 칼리파고 그리고 나도 최초의 무슬림인데 나보다 입교도 늦은 게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 나보다 나이도 적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이제 가다 보면은 진행돼서 서로의 경멸까지 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이샤의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슬람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끊겼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낙타전투 이전에는 뭐 하디자나 아이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네.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그게 1300년을 이어져? 진짜. 그 13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여기 그 이슬람교에서의 1300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이 얘기는 뭐겠냐면 1300년 전에는 조던 시리즈가 얼마였다. 이런 말이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지. 아직도 막 백제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사람들이 어디선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네. 이런. 그리고 이용이 질문했던 것 중에 알리, 아이샤의 군 근거지는 어디였냐? 네. 내 친구의 무아위야의 근거지도 알려드릴게요. 네. 알리의 근거지는 지금 이라크의 도시 쿠파입니다. 쿠파? 네. 여기가 헤지라 때 설립된 도시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모르겠네요. 이 움마들이 만든 도시라는 얘기죠. 헤지라 때 생겼다는 것은. 그리고 아이샤는 신학을 이끌고 있었으니까 메디나에 있었고 무아위야는 시리아 총독이었으니까 시리아의 중심지인 다마스쿠스. 네. 그래서 이후 무아위야는 여기를 자기 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사소한 건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시아파가 알리를 죽인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셨는데 알리를 암살한 그 급진파는 카리지 혹은 하와리지라고도 불리는데 이 뜻이 그냥 이탈자라는 뜻이에요. 암살하고 튄 거죠. 레니게이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교도? 이교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케이퍼? 토낀자. 이들이 무아위야의 사주를 받았다는 설도 꽤 설득력 있게 제기돼요. 네. 뭐 이 정도? 네. AS는. 이런 AS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사 덕질의 진수 연표 훑기. 이게요, 그 역사책 한참 재밌게 볼 때는요, 연표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잘 들어야지.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다 싫은데 연표가 제일 싫어요. 네. 제가 사마천 사기를 번역본을 거의 다 훑지 않았습니까? 뭐 원본을 훑었겠습니까? 네, 원본은 네. 읽을 수도 없죠. 네. 한 두 글자 읽을까요, 전체에서? 그런데 사기. 아니지. 이 저자 이름. 그러니까 뭐 안에 들어있는 숫자 같은 건 읽겠지만 네. 그 맥락은 한 두 글자 정도 이해하겠죠. 네. 근데 읽어보고 나면 마지막에 표하고 서라는 게 있어요. 네. 표를 보면 재밌습니다. 맞아요. 이게 요약본이에요. 조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 양덕 가운데 역덕들은 네. 몇 년도에 어떤 신발이 나왔다 너무 쉽잖아. 조던. 그러니까 요덕. 요르단 말고 조던. 네. 조던. 에어 요르단이 아니에요. 몇 년도에 각기 무슨 모델이 나왔다도 이제 다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겠죠. 예. 그러게. 그 에어 요르단이라는 항공사는 없네요. 그러면 요르단 에어는 있지 않을까? 신발 모양 혹은 나이키 스우시 모양으로 생기고. 요르단의 항공사는 로열 조르다니안. 왕가 소유인가 보네? 그런가 봐요. 네. 역사는 그런 재미입니다. 궁금한 하나와 관련된 모든 세상을 다 알려주죠. 네.
가급적 짧게 오늘은 네, 그래도 그러니까 연대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세계사를 안다거나 감이 있다면은 몇 년 하면 이제 딱 어느 시대겠구나. 그때 뭐 딴 동네에서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구나. 감을 잡으시겠지만은 안 그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도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뭐 몇 세기쯤 됐다. 아니면 아예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흐름에 몸을 맡겨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최후 승자가 무아위야였다는 것을 알죠. 무아위야가 직접 사주에서 알리를 암살했든 아니면 뭐 알리가 내부 급진 세력에게 우발적으로 암살됐든 옛날 세계사 책에 옴미야드 왕조라고 나오는 네. 영문으로 쓰여진 거를 읽으면 우마이야드에 가까운데 자, 우마이야 왕조가 설립됩니다. 뭐 660년쯤부터 그러니까 알리 죽기 한 1, 2년 전쯤에 백제 멸망하면서 그렇군요. 네. 한 90여 년 갔어요. 1세기 정도. 이 왕조가 물려받은 대제국을 일단 한번 보자고요. 아라비아 반도 쪽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얘네들이 출발점에서 받은 제국이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그리고 레반트라고 하죠.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쪽. 그죠. 지금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뭐 이런 그쪽. 그리고 거기 서쪽에 있는 이라크. 이라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고.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현재 이란. 여기까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거의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한 반. 그 지중해 쪽에 고대 로마, 서로마가 있었던 곳은 빼고. 수도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고요. 무아위야 1세의 가장 큰 업적은 자기가 이제 알리와 싸우다가 배운 게 있나 봐요. 뭐죠? 군사 제도를 좀 바꿔요. 뭘로 바꾸냐? 로마 제국식으로 바꿔요. 십진법 군단체계. 아, 로마식으로 개편한다.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밀떡이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아, 그래. 해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로마 뭐 성경 이런 데 보면 백부장 모시기가 뭐 이러잖아요. 백부장 그 새끼가. 네, 그러니까 뭐, 중대장이잖아. 네. 네. 그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100명을 거느리기 때문에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인 거죠. 공사판의 10장처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도 10명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백부장들이 모여가지고 백인대가 뭐 10개인가? 이게 되면 군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원래는 고대 국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모시는 분이 계셔. 근데 모시는 분이 어디 전쟁을 간대요. 그러면 군대를 모아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을에서 열심히 뽑았더니 한 116명 정도 나와요. 끌고 갔는데 덩치가 큰 동네에서는 뭐 수백 명도 끌고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원래 소속에 맞게 끌고 온 사람이 지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그런 게 없고 모든 병사들을 똑같이 이렇게 10명 10의 배수로 전부 끊어가지고 체계화된 그 지휘 체계에 다 넣은 거예요. 아, 군이 좀 더 현대화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휘 체계 시스템이라는 것이. 네. 이걸 가장 잘한 두 제국이 로마 제국과 몽골 제국이었죠. 몽골 제국도 100호장, 1000호장, 10,000호장으로 올라갔고. 정확하게 군대 편제를 만든 것이고 그 편제에 따라서 그래요. 편제. 지휘 체계가 있고 지휘 체계가 있다면은 군율이 완성됐다는 의미거든요. 즉 무아위야 1세가 해준 것은 알리 같은 명장들이 아니어도 평범한 장수들이 지휘해도 대충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럴 정도로 이슬람 제국은 어느 정도 성숙해 갔다는 거고요. 언제든 전투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군대. 별 문장 아닌 것 같은데 왠지 10,000번도 더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강한 진구? 그러니까. 어흥. 네. 아니 그러니까 개 아니었어? 그러니까 고대 군대가 이런 식으로 편제를 할 수 없는 건 군대를 끌고 온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그 동네 대장들이 자기만의 세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큰 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즉 그런 세력들과 완벽하게 무관한 중앙정부가 만들어낸 상비군이라는 개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국들이 아니고서는 그게 가능했던 제국들의 로마 제국, 후세의 몽골 제국,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슬람 제국의 우마이야 왕조 이런 애들은 들어가는 거죠. 대충 상비군 혹은 그 비슷한 것까지는 꾸릴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결과가 뭐냐? 자,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뛰쳐나와서 컸죠.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할까요? 기존의 제국들. 그렇죠. 근데 페르시아가 이미 이슬람 제국의 땅이었으니까 사산조 페르시아는 이미 망했겠네요. 이집트도 망했고. 예. 둘은 이미 먹혔죠. 예. 그러면은 북쪽엔 누가 있었을까요? 뭐 동로마 제국? 네, 동로마, 비잔티움. 예.
동로마 제국이 이미 우마르 때 한번 툭툭 건드리고 견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마르는 어떻게든 저들에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좋은 생산력이 필요하다. 네. 해서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벌 했고 그 로마 제국식의 군단 체계로 바꾼 다음에 무아위야 1세는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거기까지 진격을 해버립니다. 문 앞까지. 물론 그 전투에선 졌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게 중요해요. 신생 제국이. 거기서 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안 망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동로마가. 여기에서 나온 게 아마 그리스의 불이죠? 아니 그건 좀 나중에요. 성갑이 오늘 준비 잘 된 거 봐. 네. 지지난주 같으면은 전형적인 마사오 귀여운 척할 때 표정을 지으며. 싸울 땐가요? 이거 봐 준비됐어. 셀주크였을걸? 내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하진 않아요. 네. 한 90%는 준비됐어. 마사오 따위야. 어디 나를 비교하려고. 난 지금만은 네 편이야. 그 콘스탄티노플까지 진격을 했다는 것은 네. 기존의 강자였던 비잔티움 제국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거죠. 벼랑 끝까지. 그렇죠. 비록 그 벼랑 끝에선 실패했지만. 네네. 자, 이대인 야지드 1세 때는 시아파가 벌인 2차 내전도 12년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네네. 12년 걸린 이유가 사실상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강해요.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이 지중해 동쪽 세계에서는 비잔티움이 거의 원톱이었다가 그 밑으로 뭐 페르시아 있고 이집트 있고 했겠지만은 이미 비잔티움과 거의 동급이 된 제국이 등장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아랍에서 나온 이슬람 제국. 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5대 6대 시절에는 영토가 더 넓어져요.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흑해 연안까지도 진출하고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네. 이베리아 반도면 스페인.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말씀이지요. 네. 우마이야 왕조가 스페인을 점령하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스페인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네. 그 서쪽으로는 그러면 이제 접하게 되는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인도와 중국이죠. 동쪽 아니에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접하는 건 대서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경쟁할 수 있잖아요. 유럽의 프랑크 왕국 이런 데들과 네. 그렇죠. 얼굴을 맛보게 되죠. 네네. 이거는 연도를 얘기할게요. 732년에 프랑스 남부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선 져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너무 이 기억력이 나빠졌는데 그 프랑스 남부에 그 요새가 있습니다. 아비뇽. 아비뇽 근처에 투르 푸아티에 전투라는 곳에서 이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이 이겨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의 진출이 더 이상은 못 가고 막혀요. 피레네에서 막히죠. 네. 예. 이때 이긴 장수가 좀 유명하죠. 당시 프랑크 왕의 서자이자 재상을 맡고 있던 칼 마르텔. 베스타드. 칼 마르텔의 손자가 프랑크 왕국에다가 신성 로마 제국 칭호를 갖고 온 샤르마니 대제. 카롤링거 왕조 프랑크 왕국의 2대 국왕, 종종 카롤루스 대제라 표기되는 샤르마뉴는 재임 기간 동안 중서부 유럽과 이탈리아를 정복하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직을 얻었고 라틴 문화가 집대성된 시기인 카롤링거 르네상스로 인류에 공헌한 인물입니다. 정복 사업으로 이름난 군주인지라 이슬람 제국과도 여러 번 맞붙었는데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 정벌을 시도하다가 8세기 말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 이야기를 유럽의 시선으로 표현한 서사시가 롤랑의 노래입니다. 아 진짜? 샤르마뉴 전이구나 지금이. 네, 샤르마뉴 대제의 할아버지가 왕의 장자는 아니고 서자역이긴 했지만 네. 어쨌든 프랑크 왕국의 재상으로서 총사령관을 맡고 출전해서 10대 칼리파가 보냈던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를 무찌르는 데 성공한 거죠. 네. 역사적인 겁니다. 네네. 세계사에서 나올 거예요. 유럽 역사 얘기할 때. 네. 그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충 이제 그 셀로판지 같은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즉 6, 7세기 전까지의 세계죠. 그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셀로판지에 얹어놓고 대충 그려보면 페르시아, 로마, 이슬람 제국의 순서다. 그 패자는. 네. 예. 그리고 로마가 가장 큰 패권을 확립했고 다시는 없을 지중해를 그냥 제국의 내해로 만들었던 그런 그렇죠. 지중해를 했잖아요. 제국의 내해로 만들었던 나라. 그 다음 왔던 최강은 이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최소한 지중해의 반을 먹은 거죠. 최고이자 최후의. 유라시아 서반구 쪽에서 이 이슬람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그 세계 도시, 문명의 중심이 되는 세계 도시는 거의 뭐 콘스탄티노플하고 로마밖에 없는. 뭐 동쪽으로 쭉 가면 장안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서쪽에서. 네. 그렇죠. 네.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다 이 사람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르도바는 아직 발전하지 않았을 거고. 네. 자, 이 우마이야 왕조. 하지만 이제 슬슬 작별을 하죠. 이 왕조와는. 우리는 갈 길이 머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90년 지속됐다는 게 되게 짧은 기간으로 느껴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지만
구소련이 60년이 있었거든요. 그 족적과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나 조선같이 오래된 왕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한나라당이 보기에는 잃어버린 10년이 되게 긴 것 같지만 그렇죠. 예. 긴 거죠 사실. 10년이나 잃어버렸어. 자, 핸드폰을 그렇게 잃어버리면 진짜 짜증나게 하겠다. 우마위야 왕조의 뒤이은 왕조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역시나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를 근거지로 하고 있었고요. 한 500년 지속됩니다. 사도의 삼촌, 백부, 아직 이름이 안 나왔던 또 다른 사람인데 중요하진 않고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이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왕조를 전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마이야 왕조를 전복했다. 네. 같은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시아파와도 연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칼리파는 물론이고 우마이야 왕가 전체를 몰살시켜버려요. 그렇답니다. 진짜요? 가문이 다 죽었어요. 한 명 빼고. 그 한 명이 살아남아서 이베리아 반도로 튀고요. 여기서 후기 우미야드를 창건합니다. 근데 이제 칼리파 칭호를 못 쓰고 에미르 칭호를 써요. 에미르면 토후죠? 토후. 뭐 제후 정도죠. 네네네. 왕까지는 갈 수 있죠. 번역을 한다면 왕까지는 갈 수 있겠죠. 대군. 유럽식으로 치자면 프린스 정도? 대공. 대공. 후작. 이런 식으로. 에미르는 그런 거다. 칼리파는 왕이고. 뭐 에미르는 뭐 추장도. 추장도 에미르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페르시아니까 바그다드입니다. 네. 세계 수도. 세계 수도 바그다드. 네. 그리고 정권을 잡고 칼리파를 승계할 수 있게 도와준 시아파는 열심히 박해봤습니다. 아, 진짜? 예. 아마 이 무렵이 13번째 전사의 시간적 배경이겠죠. 자, 이 아바스 왕조가 우리 역사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가장 교류가 컸을 거예요. 일단 이 친구들은 이제는 세계 제국이 됐으니까 국제적으로 놉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제 샤르마느 대제가 집권해서 한창 전성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왕조의 공통된 적은 후기 우마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연계도 하고, 즉 유럽과 교류를 했다는 거죠. 동쪽으로는 인도, 중국과도 싸우기도 하고 교역도 하고. 당시 중국은 당나라였어요. 당제국. 네. 당이 아마 중국 역사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놀았던 왕조일 텐데. 그렇죠. 이때쯤에 이제 비단길. 저 국제적으로 털린 청은 제외. 실크로드가 이제 한창 발달하고 했던 때잖아요. 예. 딱 쿵짝이 맞아 떨어지죠. 지금 이때가 몇 년도죠? 한 8세기 후반. 8세기 후반. 네네. 아바스 왕조가 750년에 설립됐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서쪽으로는 프랑스, 즉 현재의 프랑스인 프랑크 왕국까지. 네네. 이걸 이어줄 수 있는 대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수도 바그다드는 엄청난 도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참 한국 교과서, 저 다른 나라 교과서 본 적 없으니까 말이죠. 한국 교과서는 어떻게 신기하게 그렇게 그 서사를 잘만 빼먹어요. 유라시아가 세계라고 보던 시절에 한가운데엔 누가 있었느냐.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바그다드가 있었다. 애초에 이 제국을 일군 시조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여기저기에 있는 산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던 부족사회의 사람들이었는데 네. 그렇죠. 이걸 이제 제국의 단위로 하니까 우스만이 만들어냈던 그 재정 체계가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죠. 엄청난 부가 생기는 거야. 중개제국. 이때 751년 탈라스 전투가 탈라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니 그냥 751년에 예, 그 중국사 배우면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고선지와 아바스 제국 네. 연합군들이 전쟁을 해서 당나라가 아주 크게 털리는. 네. 고구려의 중국 장군이었던 고선지의 탈패. 네. 네. 일부 이제 그 환계의 매니악들은 고선지 장군이 사실은 소속이 조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그분이, 그 고선지 장군이 TV조선의 PD라고 하는 것보다 더 허황됩니다. 이 무렵 그 당나라 내부에서는 이민족에서 흘러와가지고 성공한 절도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 한국계도 몇 명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환조미료죠. 어쨌든 간에. 네네네. 환조미료. 매우 훌륭한. 자, 환조해요. 동쪽 끝에 모두 환도. 그만해! 알았어. 요새 이용한테 승질을 못 내겠어. 내가 아는 조미료는 그밖에 없거든. 자, 동쪽 끝에서 만주쯤에서 활동하던 만주 출신의 장군이 패한 곳이
대충 고비 사막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서쪽 끝 거기 지중해쯤에서 온 장군들과 싸워서 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바로 그 스케일을 생각해봐요. 이 전투가 바로 지금 스탄 들어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는 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 지역의 부족들, 국가들은 들어간 거죠. 나라. 이야, 당나라를 이겼어. 당나라를 이겼어. 거기서 불교가 몰락하죠. 네. 이 지방에선. 물론 이제 그쪽 동네에 서쪽 끝에 있던 나라들은 와, 당나라라는 나라가 있어. 라고 놀랐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죠. 그런가요?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면 한나라 때도 다니니까 뒤져보다 보면은 예. 비단길의 시초는 그때 한나라 때잖아요. 교역은 하니까 로마 쪽에서 흑인 노예들도 좀 들어왔다는 정황이 있고. 근데 그건 있어요. 그 대원열전이라는 사기의 책을 읽어보면 예. 장건이 거기에 갑니다. 그 파르티아 왕조에 갑니다. 네. 근데 한나라 때였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너 진나라 사람이구나라고 말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한테 저 멀리에 그런 나라들이 그런 문명이 있다는 건 알아요. 있다는 건 소문으로 하지만 알아요. 우리 세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장사를 하잖아요. 길이 열렸으니까. 장사를 하면서 한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우린 진나라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서쪽으로 가가지고 차이나가 된 거예요. 친이. 차이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바스 왕조는 당나라와 짱을 뜨고 당나라와 교역하고 심지어는 고려의 병란도 항해까지 그 상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생목인들. 그래서 병란도 국제시장. 중국, 고려, 일본 쪽에서는 네. 이 아바스 왕조를 이렇게 부릅니다. 대식국. 그게 아바스 왕조예요. 뭘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한 어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바스 왕조와 그 수도 바그다드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산물, 지식, 중요한 거죠. 산물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물류라는 건 정말 철학의 끝자락에 있어요. 맨 꼭대기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학문과 문화가 폭발해버립니다. 엄청난 테크트리 타요. 이게 마치 오늘날의 그 이비자 같은 거예요. 아, 이비자. 그러니까 그냥 굴락 이루어 사는 촌동네 어민들. 근데 거기에 온 세계의 클럽 문화가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거대한 클럽에서 5만 왕족 및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다 온단 말이죠. 유럽의 제주도. 이 아바스 왕조에서 유명한 군주가 문명 4편과 5편을 해보신 분들 하룬 알 라시드입니다. 이 형은 모르겠는데? 하수라. 확장팩을 안 해서 그러나? 아니야, 확장팩이 아니라 기본 군주예요. 아, 진짜요? 아랍의 기본 군주예요. 살라딘인데, 포에서는? 아니, 살라딘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5편에서는 유일한 군주가 하룬 알 라시드예요. 아, 그렇구나. 알 라시드. 5대 칼리파고요. 이때가 최고 전성기입니다. 아바스 왕조의 5대 칼리파. 자, 여기 얘네들이 끌어모으고 여기저기 중계를 했을 상품들을 딱 생각을 해보죠. 일단 종이가 있죠. 중국에서 종이, 비단.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가나가 있는 곳에 지금의 가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가나 제국이라도 부르는 와가두 제국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나의 해변을 황금 해변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여기는 황금이 광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막 널려 있었거든. 여기는 황금이 진짜 많이 났던 곳이에요. 네. 와가두 제국은 이 황금으로 불을 쌓았어요. 얘네들이 팔 수 있는 상대는 누구겠어요. 사막을 좀 건너가면 다른 제국이 있는데 걔네들이 장사를 좀 한대. 와가두 제국이 황금을 내다 판 곳은 유럽만이 아니라 아랍인 거죠. 그러니까 황금 해변이라는 곳은 네. 이제 아프리카의 서쪽 끝이죠. 네. 지금의 가나 해변. 그렇습니다. 가나 그 옆에는 지금 흔히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에 시작한 네, 그죠. 코트디부아르. 그쪽에서는 언제나 물산이 풍부하고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나 제국이라도 불리는 와가두 제국. 거기서 뭘 팔러 가. 인력을 팔러 가든 문화를 팔러 가든 팔러 가. 그러면 먼저 이베리아 반도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지 않아. 왜냐하면 유럽과 이슬람에 관심 바뀌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슬람이 있어. 어느 쪽이에요? 아, 저쪽 이집트 쪽? 가보니 거긴 또 대제국이 있고. 얘네들이랑 교역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지역에 뭐 가나 제국, 말리 제국 이렇게 있었죠. 그들로부터 황금을 받아온 거예요. 자, 중국으로부터는 아까 말했죠. 비단, 종이, 은. 네. 인도를 통해서 또 동남아로 가면은 상하, 후추. 이거 다 돈이잖아. 그렇죠.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만 갖고 왔겠어요? 산물만 갖고 왔겠어? 지식을 갖고 오게 되죠. 이들이 또 접할 수 있었던 지식은 견문을 넓히고 싶은 동네에 똑똑한 애들이 다 모인다. 자, 책시원들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갖고 있었고요. 바로 옆에 비잔티움 제국 로마가 있었고요. 네. 로마의 후예지만 사실상 로마죠. 로마예요. 예. 그리고 페르시아를 갖고 있었고요. 네. 중국 인도와도 교역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와도 교육을 하고 있었고 네. 여기서 모인 지식들이 총 집대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력과 학문의 측면에서 이미 비잔티움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1인자였던 비잔티움이 2인자로 굴러떨어집니다. 바그다드에 뭐가 있었냐면요. 공공병원이 있었어요. 진주에는 없는. 그리고 이때 교육 시스템이 완성이 됐고요.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천문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아프리카가 전해준 중요한 수출품이라고 하죠. 로마와 아프리카에서 네. 로마에도 사실 교육 시스템이 조금 떨어졌을 텐데 가나 말리 이쪽에서부터 그렇죠. 대학이라는 것이 있다. 당시에 가장 선진했던 도서관 문화와 대학 교육 시스템이 아프리카에서 건너 들어왔는데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죠. 공공병원, 의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문대, 기상학, 이때는 뭐 점성학 수준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랍은 단순히 이제 아라비아 지방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넓게도 지칭할 수 있는 거죠. 아랍 문명권이라는 단어도 쓰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때 발전한 인간 문명의 시초를 할까? 그걸 우리도 지금 겪고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수학입니다. 알게브라. 대수학. 지금 수학하시는 분들 대수학의 시작은 네. 물론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제대로 된 대수학은 유럽에서 만들어지만은 그것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알 콰리즈미, 정확한 이름은 무함마드 이븐 알 콰리즘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수학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사칙연산 있잖아요.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정리했고요. 네. 불쌍놈. 방정식 풀이를 정리하고 루시퍼. 우리가 쓰는 지금 인도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온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해놨다. 이 사람이 보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포기자로 만든. 그 대수학이라는 단어가 알게브라인데 이게 이 사람이 처음 쓴 단어예요. 대수학 포기자. 이 사람이 처음 쓴 단어예요. 물론 수학은 많은 분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죠.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화학을 뜻하는 단어 알케미. 그 우리가 미지수를 X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X라고 하는 게 그 아랍어로 알 수 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첫 글자 발음이 스페인어에 없는 발음이래요. 뭔지 까먹었어요. 그 단어는 까먹었는데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X자였대요. 그 발음이었대요. 그래서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에 수입될 때 이제 X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어 발음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모르는 숫자를 X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아, 마치 요파시에서 모든 분들이 땡땡씨이듯이. 지금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사용하는 방법들의 기본은 이 알 콰리즈미 씨가 이분 알 콰리즈미니까 콰리즈미 아들이신 이 무함마드가 만들었다는 거죠. 인류의 절반을 포기하게 만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연금술 화학을 뜻하는 단어 알케미. 이거 아랍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마실 거 알코올. 아랍어에서 왔습니다. 대부분 알자가 들어가는 거는 알리바이 뭐 이런 거만 아니면 알까기, 알모스트 이쪽에서 온 것들이에요. 특히 알모스트. 알레디. 정신이. 알레디. 주여. 극딜 쩐다. 그럼 다다음 주에 하는 건 알스타전이에요? 네. 알로도브. 알러지도 아마 여기서 왔을걸? 아랍어에서?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단어 중에 상당수가 라틴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중에 또 상당수가 아랍어에서 왔어요. 뭐 사람 공부시키는 건 주로.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게 왜 어원이 됐겠냐. 이거를 뭐 처음으로 연구했다거나 처음으로 뭐 정립했다거나 정리를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랍인 학자들이었다는 거죠. 옛날 이제 우리 선대가 만들어 놓은 개발, 발견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집대성의 결과. 그렇습니다. 집대성이라는 게 지식이 모이는 게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더니 그중에 제일 똑똑한 놈이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만들어줬어. 그럼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놈이 책도 써. 책도 쓰고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막.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가르칠 책이 있다는 거예요. 파피루스의 형태든 점토 형태든 어쨌든. 전주에 살던 홍성대가 서역을 거쳐가지고 그 교역로를 거쳐가지고 바그다드에 가서 수학을 배워와. 책을 써. 일본에서 책을 하나 얻어온. 그렇지. 물론 일본에서 맞지만 하여간.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 때에 완성된 정치 체제를 보면 봉건제예요. 우리가 중세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칼리파가 뭐 술탄이나 에미리드들에게 이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대신 충성과 세금을 바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당시에 가장 진보한 정치 체계, 행정 체계였죠.
즉 중세 최고의 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힙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러고 있을 때 유럽이 뭐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금방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로마 시대 때 세워진 다리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냐고 하면 이건 악마가 세운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문명권이었죠. 이미 로마 제국은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돼버린. 네. 그리고 그거를 받아온 애들은 아랍인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알렉산드리아를 갖고 있었고 그 도서관에 있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고 바로 옆 동네는 비잔티움이었거든요. 그 로마의 후계자들. 네. 군사적으로도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처음 듣는 단어이실 텐데요. 맘루크라는 단어가 맘루크. 노예병이에요. 노예병사. 왕좌의 게임의 언설리드랑 비슷하지 않나 싶긴 하지만 얘들이 고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투르크계인데 네. 중앙아시아에 떠돌던 투르크계들이 노예가 돼요. 뭐 싸워서 직원해서. 근데 얘네들 중에서 재능 있고 오랜 훈련을 버텨낼 수 있는 애들을 그렇게 오래 훈련시켜서 주로 기병으로 무술과 전술을 집중적으로 익히게 해서 군인으로 써먹는 거예요. 네. 상비군으로. 여기에서 노예라는 건 그냥 노예처럼 미천한 사람들을 모아놨다가 아니라 왕의 노예란 뜻이에요. 네. 왕에게 왕과 군주들이 오랜 100년 전쯤 집에 무아위야 1세가 군단 시스템을 들여왔다 했잖아요. 그럼 상비군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상비군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쟤네들을 전투에만 종사하는 대신에 노예처럼 누군가에게 종속되게 해서 우리가 써먹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 나라들이 하던 패턴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광범위한 예비군이냐 아니면 끌어올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상비군이냐. 네. 그렇습니다. 예. 이들은 이 맘루크를 상비군의 주력으로 삼고 19세기까지 이 맘루크라는 병종이 남습니다. 없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이들은 투르크계인데 끌려왔으니까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용주한테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전쟁부터 권력 싸움까지 다 쓰입니다. 자, 그 전에 인두세 문제를 잠깐 얘기하신 적 있어요, 유형이. 네. 아, 세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려면. 너무 많이 개종하다 보니까. 네. 세금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겪은 게 아빠스예요. 네. 아빠스 황제에서. 네. 왜냐면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드는데 자꾸 개종을 해. 아, 제국은 제국대로 엄청 커졌고, 네. 제국이 정복 사업을 벌였다는 건, 그 정복 사업이 끝났으면 종교가 곧 국가다 보니까, 방금 정복당한 나라는 무슬림이 아닐 테니까, 이 사람들은 100% 세금만 내는 사람들. 좋다고 권해드렸는데, 정복이 끝나자마자 다 개종. 네, 몇 년 뒤에, 야, 그만 좀 개종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막 그 부자 땡땡 이런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그 사기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강연 돌면서 일단 개종부터 해야 된다고. 맞아, 재산 증식의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이건. 계란은 무슬림이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업보를 남기죠. 네. 그 업보는 모든 인간 행위의 10%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라는 이름으로. 와, 이거 경제 개그. 업보는 다시 사업 업보와 기타 업보로 나뉩니다. 3.3%와 4.4%. 근데 그 업보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10%의 윤회의 업보에서. 그렇지.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종교적인 구원이다, 진짜. 네. 그 정도로 큰 제국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룬 알 라시드가 9세기에 죽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 왕조의 세력이 꺾여요. 근데 좀 하룬 알 라시드가 그렇게까지 명군은 아니었다. 그냥 전성기에 집권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가 반란을 진압하다가 병사했거든요. 그때 죽었거든요. 네네. 즉 슬슬 좀 흔들리고 있지 않았느냐. 네. 지방 정권들 때문에. 네네. 그런 흔들림이 10세기가 됐을 땐 가속화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슬람 문명권에서 아바스 왕조의 경쟁자는 저 서쪽에 있는 후기 우마이야 정도였는데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쉬고 와서 하죠. 더워 죽겠어. 10세기 정도까지 그럼 뭐 한 300년 칩시다. 예. 두 개의 왕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40분 썼고 여러분은 한 400년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900년을 얘기하려면 더 빨리 얘기해야 되겠는데? 네. 그러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츠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 아르케닷컴.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헤어팩.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돌아왔습니다. 네. 아랍어에서 알이 정관사. 관사죠. 예. 더. 아랍어에 부정관사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정관사만 있어요. 그럼 부정관사를 써야 될 때는 뭘 써요? 없는 거지. 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관사 자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관사를 대신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사 없이 그냥 하는 건지. 그냥 정관사 하나만 있다고 보면 돼요. 알 콰리즈미는 더 카리즘이고. 알 이티하드. 알 사드. 생각해봐요. 알라잖아요. 하나님이. 아, 그럼 라가 신이네? 아, 그게 그렇다기보다는 알이 변화한 거지. 하나가 변화한 거지. 그렇구나. 그분. 그래서 스페인에 또 후기 옴미아드. 우마이야로 하죠. 나도 지금 계속 헷갈렸잖아. 헷갈린다, 진짜 이거 헷갈린다. 나는 후기 옴미아드로 배운 사람이라서 이래.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여기 앉은 세 사람이 다. 후우미아드가. 우마이야. 후우마이야. 아니, 왜 이렇게 헷갈려? 네. 후우마이야가 알 안달루스. 네, 그게 더 안달루스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안달. 안달? 그렇게도 부르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지금 안달루시아. 네. 어원일 거예요. 그렇겠지. 안달루시아는 현재 스페인 남부, 지중해와 대서양을 끼고 아프리카를 마주보고 있는 자치지구로 수도는 세비야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아랍 군주가 머무르던 관사가 인류사의 위대한 건축물인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현재는 이슬람 건축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바스 왕조가 슬슬 쇠락해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본격적으로 아바스 왕조가 망하는 건 훨씬 뒤의 일이지만 지금까지 패권은 아바스 왕조가 갖고 있었죠. 300년간. 네. 그러나 거의 한 300년쯤 지속됐을 때 네. 909년, 즉 10세기 초반부터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후기 우마이야는 저 서쪽에 있으니까 네네. 경쟁자라고 하긴 조금 애매했지만 사실 겨우 살아남은 쩌리로 봐야죠. 그렇죠. 아랍 입장에서는 이슬람 제국 입장에서는 변방이고 네네.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 변방이거든요. 네. 뭐 그래도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프랑크 왕국과 아바스 왕조한테는 좀 견제할 대상이긴 했죠. 네. 그런데 견제 이상은 아니었던 거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네. 파티마 왕조입니다. 파티마 왕조. 왜 파티마냐? 파티마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파티마는 누구였냐? 기억하시는 분들 누구지? 알리의 아내였죠. 사도의 딸 알리의 아내. 그러면은 어떤 정권인지 알겠죠? 시아파 정권입니다. 시아파 최초 최후의 칼리파 국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튀니지쯤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서쪽으로 와서 모로코까지 가고 네. 북아프리카 쪽.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집트로 진출해서 북아프리카를 다 제패를 해버려요. 그리고 시리아까지 넘어가서 메카 메디나까지를 점령해요. 이게 한 80년? 100년? 그렇게 걸렸을 거예요. 메카 메디나까지 하면 정말 그 메카 메디나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서쪽을 헤자즈 지방이라고 부르거든요. 해 뭐요? 헤자즈. 헤자즈. 이 헤자즈 지방은 솔직히 다른 데는 예멘 뭐 이런 데만 빼면은 그냥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석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곳이에요. 부족 국가들만 있었던. 근데 헤자즈는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 3개 중에 둘이 있잖아요. 메카와 메디나가.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서진해서 끝내 선을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헤자즈를 동진. 북아프리카에서 나 왜 이렇게 동서를 헷갈리니? 동진. 동진에서. 너 신발끈은 묶을 수 있냐 스스로? 네.
헤자즈 지방을 손에 넣었다는 거는 네. 레반트 즉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쪽도 손에 넣었다는 얘기죠. 하여간 이슬람의 새로운 패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졌다. 80년 안에. 그렇죠. 그리고 그 스페인 쪽 에스파냐를 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저 페르시아까지 파키스탄까지를 딱 봤을 때 반을 가져간 거죠. 근데 그 반절에 메카와 메디나가 들어있었다. 그렇죠. 비잔틴 제국만 한 나라가 물론 됐다. 칠리는 지금 바그다드에 있었겠지만은 이 당시에 비잔틴이면 조그만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커졌다. 네. 이미 비잔티움은 2등도 아닐 거예요. 한 3등? 파티마 왕조가 성립하면서 얘네가 이제 칼리파를 칭했잖아요. 그러자 이제 동쪽에 있었던 후기 우마이야도 다시 칼리파를 써요. 칼리파가 셋이 돼요. 삼국지가 됐죠. 속발의 형세. 우리가 좋아하는. 파티마 왕조의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즉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뒤에 카이로를 중심으로 삼았고 네. 카이로 역시 급격히 발전해서 인구 면에서는 바그다드를 넘어섰어요. 시설과 체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10세기에 30만 가까이 찍었어요. 인구가? 응. 아이고 많아라. 뭐 이제 파티마는 동로마, 그러니까 북쪽에는 비잔티움, 네. 서쪽에는 아빠스, 동쪽에는 후기 우마이야가 있죠. 열심히 경쟁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시아파 국가인데 전성기쯤에는 순니파들의 충성도 받았다고 해요. 그러겠죠. 뭐 대세를 따르는 네. 예. 시아파답게 이 파티마 왕조의 개창자의 별명이 알-마흐디예요. 알-마흐디. 구세주. 네, 그죠.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미륵인 거 아니에요? 미륵이 현실된 거야. 궁예와 동급. 그쵸. 물뚱님과 동급. 관심. 되게 좋아하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몰락을 얘기해볼까요? 네. 중간은 중요하지 않아. 11세기쯤 되면서부터 슬슬 셋 모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칼리파를 칭한 국가 모두가. 네, 후기 우마이야, 파티마, 아빠스 모두요. 네. 아빠스는 이미 점점 쇠락세가 오래됐죠. 네. 먼저 탈락한 게 후기 우마이야입니다.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콘키스타, 레콘키스타. 네. 네. 이 레콘키스타가 이제 곧 찾아올 텐데 여기는 자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네. 그걸 다시 되찾았어. 근데 이 반란의 여파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왕조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체제 재정립에 실패했다. 네. 수십 개의 본국으로 분열돼서 사라지고요. 통일은 나중에 되지만 여기는 이제 아랍인의 정권이 아니에요.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도 그 정권의 주체는 안달루시아인이라든가 아니면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더 이상 아랍 정권은 아닌 거예요. 쇠락한 발해처럼 됐군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완벽하게 유럽으로 편입돼 버리죠. 아스투리에스라는 네. 그 정복되지 않은 이베리아, 이슬람에 정복되지 않은 이베리아 반도의 지방이 이제 이슬람 세력을 걷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게 711년에 시작해서 1492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쭉 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후기 우마이야가 들어서면서부터 저항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네. 681년. 네. 후기 우마이야가 756년에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구나. 후기 우마이야는 이렇게 빠르게 몰락해버렸고 파티마는 조금 더 가지만은 사실상 몰락해버리는 건 아빠스예요. 뭐 서쪽에 파티마가 헤자즈 지방까지도 빼앗아 가는데 이집트 뺐고 레반트 뺐고 봉건지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춘추 전국 시대 주나라 꼴이 됩니다. 주나라? 춘추 전국 시대의 주나라? 뭔 꼴입니까? 권위만 있고 실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식이에요. 서주 시대.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지방에 못 미쳐요. 네. 그러면은 힘을 키운 이 봉신들 여기서는 이제 에미르겠죠. 네. 에미르나 술탄들이 세금을 좀 더 들게 대신에 우리한테 완벽한 자치권을 보장해 주어. 로 나오는 거예요. 후한 말까지 가기 직전이네요. 네. 그 정도면. 뭐 삼국지 시절의 한나라 정권이라든가 네. 춘추전국 시대의 주나라 정권 같은 꼴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방 왕조에게 자치권을 허락해주고 세금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세금도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겠죠. 주는 쪽이 가위를 들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지방 정권들도 이제 자기들의 만물쿠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죠. 페르시아 서부에서 945년에 부하이 왕조라는 왕조가 생기는데 얘네들도 똑같은 태클을 탑니다. 자치권을 얻어내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중앙 정부를 먹어버려요. 아빠스 왕조가 부하이 왕조한테 종속돼 버리는 실질적으로 예상 가능한 일이죠. 일본 세븐일레븐이 세븐일레븐 본사를 구입하는 뭐 그런. 한국 필라 지사가 그러니까, 필라의 주인이 된 본사를 산. 지방 정권이 중앙 정권을 조종하고 있어요. 네.
아바스의 중앙 정권이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세금을 조금 더 준다는 이유만으로 군사력을 더 갖추는 거 허락해 준다는 건 얼마인가 나를 먹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어야 되는 건. 그리고 이렇게 분열되고 중앙 정부가 지방 정권한테 막 휘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외적의 침입에 굉장히 취약해지겠죠. 네. 투르크계가 더 이상 맘루크를 배출하는 노예 산지, 노예 논바트 역할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국가를 만듭니다. 셀주크 제국이 나와서요. 셀주크 투르크가 브와이고 아바스고 다 밀어버리고 페르시아 전역을 얻어냅니다. 셀주크 제국이라고 불리는 셀주크룰라르는 실크로드 교역로의 노인 부족들의 연합체로 시작하여 발전하면서 결국 튀르크계 제민족의 시조가 되는 오늘날의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의 조상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슬람 권역에 포함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네. 칼리파의 지위는 인정해줘요. 새로운 패자가 되겠다기보다는 그냥 술탄으로 이슬람 제국의 새 주인이 되고 싶어 했다. 이제 정말로 교종, 교황의 처지가 된 거죠. 아바스 칼리파는. 아, 실권 아무것도 없고.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이 아바스 칼리파에게 인정을 받고 이슬람 제국 서쪽에 패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불광동만한 땅을 내주고서 이거 바티칸 줄 테니까 그런 식이죠? 거기서 황제해. 이제부터는 이제 칼리파가 아닌 술탄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술탄들. 그러면은 그 술탄이라는 건 네. 칼리파는 어떤 종교적인 교황 같은 교황 플러스 황제였다가 이제는 교황이 된 거고 술탄은 황제 왕인 거죠. 그러니까 제정 일치 시대의 군주였던 것이 그냥 군주가 됐다. 네. 어떤 종교적인 권위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칼리파에게 계속 가 있으나 실권은 이제 칼리파가 가지지 못한다. 정통 칼리파에서 우마이야 왕조로, 우마이야 왕조에서 아바스 왕조로 왔잖아요. 네. 이제 그냥 아바스 칼리파는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만 있어. 끝. 네. 그리고 시아파 쪽의 칼리파는 아직 있죠. 파티마 왕조. 근데 이제 12세기에 들어왔을 때 파티마도 이제 지쳤습니다. 아직 비잔티움은 망하지 않았고요. 네. 셀주크라는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한 강대한 제국이 등장했어요. 네. 셀주크가 너무 강해져서 파티마한테서 이집트 일부 영토를 뺏을 정도까지 됐어요. 네. 그리고 비잔티움과는 싸워서 황제를 생포할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 아바스나 파티마 같이 좀 튼튼한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나 봐요. 금방 권력 투쟁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셀주크는. 그래요? 셀주크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향후 200년 동안 지속될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셀주크는 바깥으로는 십자군 전쟁, 유럽에서 쳐들어오는, 내부로는 권력 투쟁, 못 견디고 무너져요. 자, 이제 이 지방 페르시아 쪽은 호라즘이라는 왕조가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이제 몽골 역사에서 나오죠. 호라즘은 제가 안 바로는 몽골한테 정말 몽골 잘못 건드려서 탈탈 털려버리는. 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털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잘 털려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극적으로 그러니까 잘 맞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사실. 찰지게, 진짜 찰지게. 프로레슬링 제대로. 네. 그러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픽 쓰러져도 재미가 없고. 분명히 강한 왕국이에요. 네네네. 그 셀주크의 뒤를 이었으니까. 근데 몽골한테 철저하게 털려요. 아, 근데도 마이크 타이슨 전성기처럼. 네. 그 호라즘의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파티마를 무너뜨리는 왕조입니다. 아이유브 왕조라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파티마는 십자군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발달되는 게 용병, 군사 집단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군사 집단 중에서 하나, 아이유브 왕조입니다. 아이유브 왕조. 우리한테 익숙한 쪽으로 읽으면 욥이 돼요, 욥. 욥? 성경의 욥. 아, 성경의 욥. 아이유브와 그 동생 시르쿠가 네. 이 군사 집단을 일으켰고 십자군 전쟁에서 꽤 잘했어요. 네. 이집트와 시리아가 근거지였고 네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조를 만드는데 살라흐 아딘 줄여서 유럽식으로 줄여서 살라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근데 이 나라가 쿠르드 쪽 나라라는 건 맞는 말인가요? 네. 살라흐, 아딘, 유스프, 이븐, 아유브 또는 살라딘, 쿠르드족이며 태어난 곳은 현재 이라크의 살라딘 주의 주도인 티크리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담 후세인의 출생지이기도 하지요. 살라딘이 그 쿠르드족 영웅이에요. 살라딘은 근데 문제는 수니파였어요. 즉 시아파 칼리파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 그러니까 시아파 파티마 왕조가 급하니까 그냥 순위파든 뭐든 그냥 끌어다 썼는데. 근데 이제 이집트를 장악한 살라딘은 자기네 주군을 네네.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뒤를 잇지 않았죠. 그냥 술탄으로 남았죠. 왜냐면 칼리파는 아바스자.
아바스 왕조가 칼리파다. 저 수니파 칼리프가 진짜 칼리프다. 살라딘은 네. 이집트, 시리아, 헤자즈를 지배합니다. 네. 그 서쪽은 셀주크 그리고 그 뒤를 호라즘이 있었을 것이고. 동쪽이겠죠. 야, 너 대박이다. 일관성 있다. 우와. 동서를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동해시는 동해에 있을까요? 서해에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한강은 동쪽으로 흘까요? 서쪽으로 흘까요? 운다 어려워서. 어려워. 자, 한강은 만져봐야 알고. 자, 이 살라딘은 이슬람권의 역량을 모아서 이 개인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아바스 왕조나 우마이야 왕조가 전성기에 보여줬던 그런 잘 정돈된 군사력, 군단 체계 이런 건 못 보여줬어요. 본인과 본인 휘하 장수들의 개인적인 뛰어남으로 전쟁을 수행했는데 네. 사실 그것만으로도 그거 익스펜더블 그것만으로도 네. 2차 물론 한 10명 이렇게 싸우진 않았죠. 네, 그렇죠. 근데 유럽 쪽의 십자군들이 네. 얻어낸 실질적인 성과의 대부분을 무효화시켜버려요. 징기스칸과 더불어서 12세기의 인물로 늘 수위에 꼽혀요. 그러니까 그 유럽 왕조들이 중동 지역에 세웠던 나라들 초반에 매우 재미를 봤죠. 파티마도 약하고 셀주크는 분열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탈환을 했는데 성지까지 탈환을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슬슬 크리스찬 척식 회사 하나 세워볼까 하고 이제 막 꿀을 빨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지를 탈환한 사람이 살라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탈의 기지로 영원히 남을 뻔한 상황을 역전시켰군요. 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거기 살라딘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프랑스계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요. 그걸 뺏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주인공은 프랑스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십자군 원정을 가는 리처드 왕을 만나는 걸로 영화가 끝나요. 노르망디의 공, 아퀴테인의 공, 가스코니의 공, 푸어티에의 공작, 메인의 백작, 앙주의 백작, 난테스의 백작, 포이티의 백작이었던 리차드 1세는 1189년부터 10년간 재현 잉글랜드 왕국의 국왕입니다. 즉위하기 전부터 재위기간 내내, 즉 평생을 전투만 하고 지냈으며 그 유명한 용맹함으로 인해 중세 기사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잉글랜드에 머무른 기간이 딸랑 6개월로 국내에서 무슨 통치를 했다는 기록은 딱히 보이는 게 없을 정도의 정복자 혹은 전쟁광이지요. 리처드 왕은 라이언 하트 사자심왕이죠. 근데 리처드 왕은 사실 장군이어야 했지 정치는 아예 안 했던 왕이었거든요. 네. 사자심왕이라 그러니까 되게 인간이 3차 십자군에 합류해서 이제 살라딘의 그름을 부르겠죠. 사심왕 아닌가? 그니까 뭐 하면 이상해. 사심왕. 그만하자. 근데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으로 만났고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이 그냥 먼 발치에서 본다거나 서신을 보낸다거나 이렇게만 했는데 라이벌리가 좀 형성이 돼서 서로 이제 서로를 존경했다고 그래요. 원래 실력이 비슷하면 친해지죠. 리차드는 개인 전투와 전술에 좀 더 강했고 살라딘은 전략과 정치 쪽에 좀 더 강했던 무인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은 리처드가 좀 더 높은데 전체적으로 리처드가 만들어낸 전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기긴 더 많이 이겼는데 얻은 건 많지 않은. 서로 이제 존중을 해서 뭐 살라딘은 맨 처음에 리차드가 상륙해서 막 싸우는 걸 보고 저건 왜 악마야? 저거 사탄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용맹하게 싸우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나중에 리처드 왕이 낙마하니까 아 저렇게 훌륭한 위대한 왕이 병사들 사이에서 보병처럼 싸워서 되겠냐. 야 말 갖다 줘. 리차드는 말을 받고 아 고맙다고 말한 다음에 그 말을 갖다 준 사람들을 비롯한 살아생군을 막 쓸어버리고. 그죠. 하던 일이니까요. 리처드가 뭐 병에 걸리니까 뭐 살라딘이 의사 보내주고 얼음이랑 의사 보내주고 의술이 좀 더 나으니까. 그리고 평화 협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리처드가 살라딘과 그 가게를 굉장히 존중해서 우리 누이랑 살라딘의 동생이랑 결혼하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쪽을 배려해 주려고 애를 썼다고도 해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짜증났겠네요. 근데 리처드 왕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면서 아주 의욕이 넘쳐서 왔다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후반기로 오면은 의욕을 잃는 모습을 전투만 많이 이기다 보니까 네. 피곤한 건 피곤할 대로 피곤한데 얻은 건 별로 없고. 살라딘은 뭐 근데 또 관용 정신의 화신이라서 이런 캐릭터예요.
좀 약간 서민적인 캐릭터이기도 해서. 아니, 지금까지 쭉 봐도 이슬람이 정복사업을 성공했다고 해서 몰살하고 척식하는 이런 건 나온 적이 없잖아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아, 조금 나오잖아요. 네. 최소한 십자군 전쟁은 안 일으켰잖아. 그렇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그런 풍경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네. 사실상 그런 관용의 모습을 거의 마지막으로 화신처럼 보여준 게 살라딘이었어요. 대체 왜 살라흐 아딘. 대체 왜 불스원은 차량용 훈증캔의 이름을 살라딘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살라딘이 아니라 뭐 딴 거겠죠. 그 리처드 왕은 하도 이제 본국에서 정치를 못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전쟁만 신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바지왕 소환이 되죠. 네. 소환되어 가면서 라이언 팬츠. 팬츠 할티드. 바시망. 뭐야 이건. 정말 핫바지 같은 병만 나는데 웃겨. 아무튼 리처드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네. 돌아오는 부활절에 돌아오겠다. 그때 자웅을 가리자라고 살라딘에게 편지를 보내요. 살라딘이 답장을 하기를 예루살렘을 뺏길 거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뺏기겠다.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데 그 약속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신나게 자웅을 겨룰 부활절 3주 전에 네. 살라딘이 병사합니다. 네. 리처드 왕은 우리가 있었다면 살라딘이 눈을 감지 못했을 텐데 자기들도 칭찬하고 동시에 살라딘이 죽은 게 아쉬웠던 거죠. 자신의 라이벌이. 살라딘이 죽고 나서 아이유브 왕조도 슬슬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네, 아까부터 이제 연구가께서 왕조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살라딘 왕 개인의 이름을 네, 왜냐면 계속 썼다는 건 왕조가 그 뒤에 뭔가 이뤄낸 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네. 동생이 뒤를 이었고 그 이대의 뒤는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살라딘의 조카가 이었는데 여기를 지나면은 사실상 아이유브 왕조는 유명무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아랍이 이슬람의 유일무이한 패권을 갖고 있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의 주도권은 곧 아랍의 패권이었는데. 네. 아랍의 주인이 아바스와 파티마가 이슬람의 주인이었는데 네. 아이유브 또한. 근데 아이유브 왕조를 마지막으로 패권이라는 것은 슬슬 이제 아랍을 떠나요. 그 떠나는 시기 260년 정도였는데 네. 그 시기에 있었던 왕조는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린 맘루크 왕조입니다. 아니 이름이 왜 그래요? 맘루크들이 세웠기 때문이죠. 아,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용병을 경험한 노예들이 아니라 네. 그냥 정치 세력이 됐네요. 이때가 1250년 60년 정도거든요. 네. 즉 이제 13세기가 된 거예요. 무슨 마린 왕조, 뭐 SCB 왕조 이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죠. 노예 왕조. 네. 근데 맘루크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상비군의 주축이었으니까. 네. 아이유브 왕조 역시 이들은 지방 군사 집단에서 성장한 정치 세력이잖아요. 이들의 주력 병종이 맘루크일 수밖에 없죠. 살라딘 본인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날 일을 다 했어. 이제 나이도 들었어 이 사람은. 오늘은 쉴래 하고 빈둥거리고 있는데 맘루크 한 명이 막 뛰어요. 지금 결제해 주셔야 될 서류입니다. 빨리 읽어보시고 결제해 주세요. 야, 나 오늘만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술탄 각하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각하. 지금 빨리 읽어보고 결제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김어준 총수 말투로 막. 왜 이러십니까, 각하! 야, 힘들어. 그리고 잉크도 없잖아. 잉크병 저기 있어요. 잉크병이 저기 있었구나. 하면서 술탄 본인이 가서 그 잉크병을 갖고 와서 결제를 하는. 각하 손 뒀다 뭐 하십니까? 빙곁을. 이게 그 우스갯소리가 표현해주는 건 그거군요. 두 가지죠. 말이 노예지.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네. 군영을 움직였다. 하나는 뭐 살라딘의 관용적인 자유시민 그 이상인데요. 네, 소탈한 모습이었겠지만은 두 번째는 맘루크가 천한 노예는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된 병사인 것이다. 말이 노예지. 그러다 보니까 맘루크들이 우리가 권력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에 충성하는 막강한 군대였는데, 그러니까 수천 명이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데, 그들 자신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 수천 명이 자신들이 충성하는 한 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된. 내가 이래서 아이로봇을 되게 좋아하는. 되게 많은 것을 설명해줘. 비키가 인간을 배반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잖아. 당신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나는 충실한 종으로서 당신들을 좀 절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이해에 도달하잖아. 당신들을 보호해주마. 컴퓨터가. 군대 내에서 최고의 엘리트는 국정에 관여하려 들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예, 아이유브 왕조의 존속 기간은 우마이야랑 비슷합니다. 90여 년 정도. 네.
1260년에 망하는데 맘루크 왕조가 1250년, 즉 10년 만에 자기네 주군을 없애버려요. 1250년에 만들어진 맘루크 왕조는 1517년까지 16세기 초반에 망하는데 잠깐 1200년대라고 하면 이쯤에서 몽골이 성장하고 있었지. 예전에 원조비사 많이 했던 분들이 네. 몽골이 곧 그러니까 12세기의 인물로 칭기즈칸과 살라딘이 동서양쪽에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고려 왕이 아직 조나 종이던 시대. 네. 그 12세기의 인물을 꼽는다면은 둘 중 하나로 반드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겠죠. 한창 이제 몽골이 성장하고 있을 때 맘루크 왕조가 들어섰고 이들은 근데 쿠데타로 일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아이유브 왕조도 쿠데타로 일어선 거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순위파로서 그게 다르다. 네. 순위파로서 이단인 시아파를 무너뜨렸잖아. 시아파 정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가 무장 노릇할 수 있어서 칼도 좀 휘두를 수 있어서 그래서 그가 패권을 얻게 된 것과 그냥 무장들이 뒤엎은 것과 이게 다르다. 네. 보통 후자를 우리는 맛있어서 쿠. 그럼 전자는 맛이 없는 거야. 맛과 상관없이 쿠? 환타? 모르겠어. 이런 거죠. 살라딘은 그리고 그 아버지와 삼촌들은 군사 집단으로서도 쿠를 일으켰지만은 동시에 십자군을 막아냈잖아. 성질을 회복했고 그리고 순위파 입장에서 봐요. 시아파 칼리파는 어쨌든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 숨통을 끄는 거야. 어쨌든 이때라고 해서 시아파가 갑자기 많아지진 않았을 테고. 그렇게 해서 술탄이 되신 건데 살라딘은 맘루크는 순위파만 산화제 안 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술탄을 칼로 엎어버린 거예요. 순위파에게만 땡땡을 지급하고. 물론 첫 번째 맘루크 왕조의 첫 번째 술탄은 영웅입니다. 마이바르스 1세인데 왜 영웅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쿠로 일어났으니까 자기네 술탄을 쿠로 정하는 풍습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해야 되나? 장난 안 하니까 쿠로 흥한 자 맨날 쿠한다. 이 술탄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7년 정도? 이게 이제 쿠데타라는 게 말입니다. 대통령이요? 제도가 축복해주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천하제일 쿠 대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네가 제일 찬타를 잘했으니 다음 에밀은 너님 이런 게 아니잖아. 술탄. 이게, 아까 술탄은 너님? 이게 쿠가 아니라 일종의 선거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군대를 들고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번 쿠, 2번 쿠, 3번 쿠 있어가지고 병사를 모으는 거야. 가장 많은 병사가 모인 쪽이 올라가는. 술탄 쿠 선거. 네네. 그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박정희 술탄 다음이 전던 술탄. 워낙 아이유브 왕조가 유럽 십자군과의 전쟁 및 협상을 잘 해놓고 그리고 맘루크 왕조가 이제 군사력으로 일어났으니까 십자군 전쟁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뭐 일진일퇴하고 잃은 게 있으면 몇십 년 뒤엔 다시 갚아주고 정세가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딸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외세와 맞서 싸울 때. 근데 정세가 불안정한 건 맞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딱 보세요. 맘루크 왕조에서 평균 7년마다 술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이 상황을 여기저기서 내전이 십자군 전쟁이 민주공화정인데요. 일어나고 있는 7년 단임제 군인에 의한 이런 상황을 군인에 의한 민주주의. 근데 이 상황을 군인에 의한 7년 단임. 근데 이 상황을 7년 단쿠. 자, 이 상황을 아빠스 왕조의 전성기나 아빠스 파티마 후기 우마이야가 할구하고 있지만 어쨌든 문명이 발전하고 있던 그 전성기와 비교해보세요. 엉망이네요. 제가 왜 아빠스 얘기를 길게 했는지 알겠죠. 그렇다. 그리고 왜 살라딘 얘기를 약간 했는지 알겠죠. 살라딘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군사가 흥해서 군을 일으켜서 천하를 평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천하가 인류에 되돌려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는 7년 단쿠제라서 그리고 겹친 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의 한 반쪽쯤이 돼서 셀주크 투르크가 사라졌고 파티마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이유브 왕조가 간신해놨는데 뒤에 이어서 맘루크 왕조도 간신히 막아냈지만 일진일퇴 즉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문명권 전체가. 자 그렇다면 이 문명권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의 혼란, 우리의 피가 흘려진 이유는 쟤들 때문이다. 그죠. 쿠 때문이다라고는 해석을 빨리 쿠는 못하고. 왜 일어났을까? 쟤들 때문이다. 쿠가 일어난 것도 저 이상한 투구를 쓰고 더운 옷을 입고 있는 저 허여멀건한 자식들이 자꾸 사람 죽이고 기도하고 사람 죽이고 기도하는 저 미개한 놈들 때문이구나. 킹덤 오브 헤븐에서 정말 그 쇠갑옷은 진짜 뜨거워 보이더라. 이게 CPU 위에 쿨러 올려놨어. 근데 그 쿨러가 30kg인 거야. 저는 그 갑옷에다가 후라이를 올리고 싶어요. 그럼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써니 사이드 업.
비빔밥처럼 되는. 그게 진짜 써니하니까 날씨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써니사이드가 업이지. 그러니까 해가 아래서 비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집 간장장처럼 이렇게 돼 있을까 멀리서 보면. 근데 그 세계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계가 완전 멸망한 거잖아요.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혼란에 들어갔죠. 칼리파가 중심을 잡아주고 뭐 술탄들이 활거를 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있고 아랍이 중심에 서 있고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원인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고. 십자군 전쟁이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이 생깁니다. 자, 동쪽에서 이번엔 안 틀렸어. 네. 동쪽에서 몽골이 들어와요. 호라즘 왕조가 몽골을 좀 과하게 자극해서 개털리고. 네. 어디 토토로 같은 것들이. 근데 사실 호라즘 왕국 같은 경우는 강성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데 그 자체의 기록은 별로 없고 가장 이렇게 자세하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기록은 몽골한테 쓸린 기록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몽골 입장에서 역사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몽골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호라즘이 청나라 같은 거죠. 건드려도 될까 하고 이렇게 가서 쿡 찔렀더니 죽어나는 거야. 실제로는 반대예요. 그 칭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할 생각은 없었고 여기까지면 됐다 하고서 이제 호라즘 왕국과 이제 그 소통 무역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호라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쳤어요. 몽골 상인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빡쳤고 복수와 보호가 이제 칭기스칸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나의 국민들을 죽였으니까 너희도 죽어라. 근데 그 너희에 너무 많은 유럽이 포함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걔네들이 호라즘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걔네들이 교역을 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헝가리의 인종이 저렇게 됐을 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헝가리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어. 그렇게까지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이 호라즘의 문제는 뭐냐면 몽골을 일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호라즘이 보호하고 있던 칼리파,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파 어떻게 할 거야? 아바스의 칼리파는 어떻게 됩니까? 몽골식으로 처형돼요. 헐. 피를 내지 않는 처형 방법 있죠. 가장 존중해주는 처형. 말에 밟혀 죽는. 헐. 그걸로 아바스 칼리파가 마지막이 돼요. 네. 그러면은 얘네가 진짜 양반인데 정통성을 한마디로 교황 아닙니까? 네. 교황이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258년일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이걸 막아낸 게 아까 말했던 바이바르스 1세 맘루크 왕조의 첫 번째 술탄인 거예요. 거기까지 갔군요 벌써. 네, 그렇죠. 맘루크 왕조가 1250년쯤에 세워져서 1260년에 사실상의 패권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네. 그러기 2년 전에 그 아바스 칼리파가 죽었어요. 칼리파의 대가 끊겼어. 네. 그리고 쳐들어온 몽골군을 처음으로 막아낸 게 바이바르스 1세인 거예요. 그리고 바이바르스 1세는 그 전에 또다시 십자군이 빼앗아갔던 탈환했던 성지 예루살렘을 수복하면서 기독교들을 몸값만 내면 떠날 수 있게 해줬던 살라딘과 반대로 학살을 벌여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슬람권에서는 살라딘보다 바이바르스 1세를 훨씬 더 높이 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꼭 살라딘이 투르크족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살라딘의 관용을 나약함으로 보는 거죠, 이제는. 어떤 수정주의로 보는 거구나. 네. 기독교에게 당했던 것은 그대로 갚아준 게 잘한 짓이다. 네. 살라딘처럼 관용을 베풀었더니 돌아온 게 뭐냐? 또 예루살렘을 뺏기지 않았었냐? 지금 뭐 이런 대한 미디어들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함부로 용서했다 이게 뭔 꼴이냐. 네. 게다가 바이바르스 1세 맘루크 왕조는 몽골을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진격을 못하니까 몽골이 북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헝가리가 무너진 거잖아. 그렇죠. 즉 아랍이 완충지대, 우리가 니들한테 완충지대가 되어줬다라고 아랍이 유럽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일부 사학자들이 이제 일본 역사에 대고 몽골 제국의 시대에 대해서 고려의 역할을 부풀리는 것과도 비슷한.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부풀리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도 대충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었던 일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 예. 네. 몽골은 그만큼 세계사의 충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망했다 싶을 정도로 버틴 거다. 전무후무한 기병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졌다 하더라도 채 타고 딴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헝가리 쪽을 밀면 돼.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비용 계산해보고 그냥 문을 두드려 봤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채 타면서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맘루크 애들은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서 이제 몽골계 세력들은
나중에 이제 몽골 제국이 4개의 칸국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쪽에 들어선 건 1칸국이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후 뭐 투르크 계열 우리 국가로 교과서에서는 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아파 계열 국가로 이어지긴 하는데 이거 역시 환미료가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원래 발음상으로는 칸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칸국이죠. 환무룩? 어쨌든 페르시아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환국 자체가 칸국이었다는 거예요. 네. 싫다 진짜. 이게 내가 처음 출연했던 18회 때도 이 얘기가 1시간 반 동안 계속 나왔고 손이 다 잘랐잖아요. 맞아. 18회면 118회 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18회를 다시 들어보시잖아요. 제가 처음 나왔던 회차인데 거기서 이용이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던 걸 아실 거예요. 왜냐면 5분에 한 번씩 환 얘기를 했거든. 왜냐면 이런 역사적인 토픽 이런 걸 들을 때 이런 미료들이 나오잖아요. 환미료가 환두. 이런 환두들이 나오면 과거에 뒷목 잡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18회에서 지금 다시 들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잘 안 이어지고 했던 거는 중간에 이용이 환을 얘기하는 부분 잘라서 그렇고요. 제가 그 이야기에 이제 정신이 피폐해진 탓입니다. 역사 에센스 환두를 빼는 바람에 너는 오히려 제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20회에서는 내가 좀 낮게 했잖아. 조심. 이용이 없었는데. 2번도 그럴 수 있어. 하여튼 참아야겠어. 하여튼 몽골은 맘루크조에서 정복하는 실패하고 대신에 이제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만족하는 거죠. 유럽으로 가서 현재로 따지자면 나토군이죠. 유럽의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네. 나토군을 격파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몽골은 기병으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맘루크라는 병종도 대부분 기병이었다는 거죠. 기병 대 기병으로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좀 쳐줘야 돼요. 이거는 쳐주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맘루크 왕조는 공은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정통성이 없잖아. 쿠로 생기는 술탄들이니까. 왜요? 우리나라 쿠는 정통성 쩐대잖아요.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쿠가 짱. 그래서 맛있어.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서 아빠스 왕조의 후손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카이로에서 칼리파로 추대합니다. 바지 칼리파. 근데 이제부터 이제 아빠스 왕조는 말의 발표 죽기 전까지는 왕조로서 인정을 받고 정통 칼리파 시대에 이은 바지 칼리파 시대. 그렇죠. 셀주크가 그렇게 만들었지. 부하이랑 셀주크가 그렇게 만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왕조로서는 쳐줬는데 이제는 왕조로 쳐주잖아요. 그냥 칼리파가예요. 칼리파계의 철종. 네. 그렇죠. 어디 강화도에서 데리고 온. 자, 그런데 아빠스를 뒤이어본 맘루크 왕조. 16세기 중반에 망한다고 했죠? 어떻게 망하는가? 왜냐면 지금 이미 이슬람권은 십자군 전쟁 이후로 정치 권력에 있어서는 거의 풍지박산이 나고 있어요. 풍비박산. 맞다. 풍비박산. 풍비박산이 나고 있어요. 십할놈. 한편 십자군 전쟁의 쇼크는 유럽에게 어떤 걸 줬냐? 르네상스를 촉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게 됐죠. 그렇죠. 아랍과 이제 전쟁하면서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랍의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 중에 상당수가 원래 자기네 땅에 있었던 제국 로마 제국에서 가져간 걸 꼽히는 거였고 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되고 만약에 옆집 동네 사람들이 뭔가 사명감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나라에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뽑아먹어서 부자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한 거 아닙니까? 유럽이 그렇게 이제 후일 테크트리를 막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랍은 맘루크 왕조라는 사실상의 혼란기를 겪고 있는 거죠. 역사의 반이 쿠데타인. 이 왕조는 지속되는 것이 곧 역사의 정체였던 거군요. 역사가 정체되게 만드는. 동쪽에서는 십자군, 서쪽에서는 몽골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내부에서도 싸우고 있고. 대수학이 어떻고 화학이 어떻고 하는 걸 철학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그러려면 잉여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이런 토토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덕질을 해야 되는데 전쟁만 계속되면 덕질을 할 여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수학 포기자들의 천국. 모두가 싸우고 있어. 수학은 안 돌보고. 이제 아빠스를 뒤이어본 맘루크. 아빠스와 맘루크가 어떻게 망하고 이제 이슬람 문명권, 이슬람교의 패권을 누가 갖고 가는지, 즉 마지막 마무리를 쉬고 얘기하죠. 아까 그 환두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약간 정신이 피폐해졌어.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 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 케어 시스템.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요. 네. 아바스 왕조가 3분의 1 토막이 났다. 작아졌다. 그리고 살라딘이 한 일이 많은데 그가 들어앉은 왕조는 한 일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네. 거의 이제 오지 않았어요? 네. 최근으로? 마지막 패자가 등장하죠. 근데 그래 지금 한번 요약을 해보죠. 자, 전체적인 이제 문명권의 시각에서 뭐 1000년, 세기의 시각에서 보면은 사도와 정통 칼리파들이 씨를 뿌렸어요. 우마이야 왕조가 그거를 대박 피웠죠. 어마어마한 정복을 해서. 네. 그리고 그걸 아바스 왕조가 이어받아서 세계에 손꼽히는 문명국으로 만들어냈어요. 당시 이의 견줄, 아바스 왕조가 거의 공동 1위로 견줄 만큼 문명의 발전도를 이룩한 건 중국밖에 없었어요. 당, 송. 네네. 당은 뭐 거의 국제적으로 노는, 네. 즉 세계적으로 노는, 우리가 네. 보는 세계에 거의 비슷한 세계를 보고 있었던 제국이고, 네. 송은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곳이고, 아바스 왕조, 즉 대식국이라고 불리는 여기는 그만큼이나 발전했고, 그만큼 돈 많았고, 그만큼 똑똑했던, 온갖 분야에서 많이 발전했던. 그 민간인들이 소화할 수 없는 지식이 시작된. 네. 네. 근데 그런 이를테면 면모는, 네. 그런 면모는 경쟁자였던, 네. 반을 가져갔던 파티마 왕조가 망하면서부터는 끝났다는 거죠. 십자군이 들어왔고요. 그걸 어찌어찌 막아낸 아이유브 왕조와 그 뒤로 이은 맘루크 왕조는 네. 사실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렇게 넓지 않은 영토만을 갖고 있었어요. 제국이라고 부르기 좀 그랬어요. 서쪽은 이미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인과 네네. 유럽인들에게 빼앗겼고, 그렇죠. 빼앗겼다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동쪽은 그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투르크족들이 들어와 있고 몽골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맘루크 왕조가 나름 이슬람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고 평가를 해도 돼요. 하지만 이슬람 문명권의 혼란기를 종식하는 주체는 아랍이라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랍도 페르시아도 이집트도 북아프리카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더 북쪽 투르크예요.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드디어 오스만 제국까지 왔군요. 예, 이들에게는 네. 아랍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패권은 우리 중 누군가였어요. 아라비아, 이집트, 레반트, 페르시아 이 중에서 누군가였어요. 네. 근데 셀주크라는 웬 저 서쪽 투르크놈들이 오더니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려버렸고 네. 칼리파를 명실상부하게 만들어버리더니 명실상부? 아니다 이건 틀렸다. 명성과 유명무실하게. 유명무실. 죄송합니다. 아직 그 명실상부. 황두의 그 쇼크가 아직 가지시지 않아서. 마사오화. 사자성어의 무덤. 그런가? 그 자리에만 안 좋은 거야. 이 자리에만 앉으면. 아니에요. 환두의 쇼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건데. 사자성어 이곳에 잠들다. 그러니까 이들은 네. 아직도 십자군 전쟁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런 변명을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네. 근데 이제 자 이건 임전부태의 느낌이 아닌가. 정신이 나가고 있어. 다시 나가고 있어. 정신줄. 자, 근데 패권을 가져온 거는 이제 북쪽 투르크 애들인 거예요. 네. 서쪽 투르크 애들이 열심히 흔들어 놓고 네. 이번에 북쪽 투르크 애들이 맘루크를 무너뜨려요. 자, 16세기는 유럽이 그 르네상스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앞뒀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그나마 이제 패권을 간당간당하게 쥐고 있던 맘루크 왕조는 네. 북쪽 투르크 민족이 세운 오스만 제국의 정복군주인 셀림 1세에게 대대적인 침략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싹 밀려요. 물론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았지. 얘네들 센 애들이잖아. 네. 전쟁이 직업인 애들인데. 그렇죠. 직업군인들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패합니다. 그리고 셀림 1세는 술탄이죠. 그런데 아바스 가문을 폐위시키고 맘루크 뒤에 있었던 그들에게 정통성을 주고 있었던 명분을 주고 있었던 그 칼리파 칭호까지 자기가 갖고 옵니다. 칼리파까지 가져와요? 네.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이것은 신과 사람들 사이에
황제 칼리파가 들어선 것 이후로 두 번째 파울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네. 셀림 1세는 사실 포악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네. 욕심 많고. 근데 셀림 1세. 자, 이 완벽하게 외부인이었던 투르크족이에요. 네. 셀주크나 호라즘 같은 건 좀 외부에서 온 이방인 취급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슬람권역 안에 들어온 지 얼마 몇십 년, 100년? 200년도 안 된 애들이 칼리파라는 칭호를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 이름 뭐야? 패권도 갖고 갔어요, 동시에. 좋은데? 내가 해도 되냐? 그러더니 셀림 1세 후임 그 아들은 슐레이만 1세입니다. 오스만 제국 최고의 명군이죠. 이게 재밌는 게 유럽 문화에서 서구 문화에서 황제 칭호를 쓰려면 교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직책이거든요. 네. 황제 칭호를 쓴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신성 로마 제국 걔네가 적통이죠.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 멸망시킨 다음에 멸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독교 세계를 보호한다 해가지고 자신이 황제에 올라요. 티오 났음 이러면서. 네, 티오를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러시아가 나는 정교회를 갖고 왔으니까. 정교회에 내가 이제 수장이다. 내가 이제 황제다 해가지고 티오 났음. 카이사르, 그러니까 짜르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영국은 이제 로마 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인도 황제로서 황제에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황제국이 어디였냐면 오스만 투르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칼리파이기 때문이죠. 칼리파일 뿐만 아니라 동로마를 멸망시켰다. 내가 비잔틴의 법통과 칼리파의 법통을 모두 이었다. 비잔티움 플러스 이슬람이죠. 그 저기 갔더니 그러니까 칼리파이자 나는 로마 황제. 이용이 설명해준 모든 케이스가 이 황제 자리에 티오를 직접 가서 무력으로 비켜봐 이런 다음에 찬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무력으로 찬탈한 동시에 그 찬탈한 자리가 정말로 한 문명권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승인 역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티오를 낸 다음에 그렇죠. 또 카이로에 와서 또 티오를 낸 거죠. 네. 서방의 교회가 인정하는 황제가 되고 카이로에 와서 칼리파를 쳐낸 다음에 아랍이 인정하는 황제가 됐네요. 이게 재밌습니다. 어찌 보면 서구 세계의 지배자라는 호칭과 아랍 세계의 지배자라는 호칭을 동시에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큰 목사 주지 스님 뭐 이런 느낌. 이 카이로에 있는 이 아바스 칼리파는 목사 큰 스님. 투르크족에 의한 카이로의 점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카이로에서는 시아파의 칼리파가 있었고요. 지금은 순니파의 칼리파인 아바스 칼리파가 있어요. 그 역사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바그다드는 이미 몽골계 국가나 다른 서쪽 투르크 계열의 국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지금 이때는 사파비 왕조예요. 사파비 왕조. 이란. 지금 이란의 전전대죠. 이 사파비 왕조는 맘루크 왕조와 연계해서 오스만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맘루크라는 병종은 그래도 19세기까지는 두어 번 이집트에서 재기에 성공할 뻔하지만 성공할 뻔만 하고 실제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19세기가 끝나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병종이 돼버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16세기부터 20세기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들어가면은 이슬람 제국의 패권을 오스만 제국이 가져가면서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이 이 제국의 중심지가 돼요. 이 얘기가 뭐냐.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 레반트, 이집트가 중심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의 터키 공화국의 역사책에 자기들이 주인공이라고 써놨던 그 이야기가 된 거죠. 여전히 문명은 훌륭히 발전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유럽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하면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하. 평당 3천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더니 갑자기 수도가 옮겨가가지고 뭔 소리야? 난 비슷하다고 생각해.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죠? 찬성. 세종시. 세종 갑자기 평당 3,000원이 돼. 그리고 그렇게 16, 17세기를 견뎠는데 자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은 터키 말고도 아라비아 반도 중부까지는 갔고 뭐 나머지는 뭐 예멘 빼고서는 에미르들이 부족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이미 슈트에 있었죠. 페르시아는 뭐 사파비 왕조 뭐 그런 애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시아파 애들이 그 외에 과거 이슬람 제국들이 갖고 있었던 북아프리카, 레반트 이런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 중반부터 이 영토를 그나마 조금씩 잃어갑니다. 즉 딴 동네 녀석들이 와서 우리네 집안의 패권을 가져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19세기 되니까 얘네들조차도 이제 서서히 쇠락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계속
깎일 수밖에 없죠. 적자가 아니라 서자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서자도 아니고 딴집 애들이. 그러니까 양자로 들어왔던 애가 갑자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심지어는 우리 집안도 아닌 애들한테 재산을 뺏기고 있어. 그렇죠. 그 기점이 나쁜 무능한 새끼.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산이 언제부터 없어졌나를 생각해 보니까 십자군 전쟁부터야. 네. 그때부터 점점 쇠약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우리 집안을 뺏어간 놈도 딴 놈들한테 그걸 털리고 있어. 여기서의 우리 집이란 이슬람 네. 아랍일 겁니다. 그 털렸다는 것은 역사책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은. 네. 털림의 정점. 누군가는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제1차 개털림. 그렇죠. 이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슬람권에서 주요 왕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네. 얘기해서 그렇지, 이 와중에 서유럽은 또, 이제. 미친 듯이 성장했죠. 르네상스가 끝났다는 얘기는 서유럽이 이미 다른 문명권들을 다 제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독보적인 일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발전해서 전쟁 안 하면 안 될 상황. 네. 예. 어떤 발전은요, 그게 진보란 표현하고 다르죠. 어떤 발전은 인류를 무너뜨릴 만큼 빠르면 해소돼야 돼. 예. 그 해소의 과정이 1차 세계대전이었고, 네. 한 축에는 오스만 제국 끼어 있었고, 네, 그렇죠.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을 방어하는 전투 외에는 거의 다 지면서, 기존 이슬람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토를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계속 식민지가 되어갔다는 얘기고요. 혹은 식민지가 안 되어도 2등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살라딘이 힘들여서 쫓아냈던 그 영국의 리차드 왕을 쫓아냈더니 영국군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리차드 왕의 먼 후손이, 뭐 정확히 후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죠. 네. 아빠스 왕조 때는 엄청난 전성기였어요. 세계에서 짱짱 문명, 중국과 공동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테크트리의 발전도가 높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 파티마 왕조가 세워져서 이제 그들이 전성기를 맞을 때까지는 지속이 됐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아이유브 왕조와 맘루크 왕조가 그들을 막아냈어요. 서쪽에서는 그랬는데 십자군과 200년 넘게 싸우고 있는데 학살당하고 학살하고 동쪽에서는 또 몽골이 밀고 들어와요. 내부에선 쿠의 연속.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동서 양쪽의 그 침략을 막아냈어요. 네. 막아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젠 북쪽에서 들어오네? 그래도 북쪽에서 들어오는 놈들은 좀 나아요. 왜요? 같은 종교를 믿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대빵이 됐어요. 네. 몇백 년 지나니까 다시 서쪽에서 그때 옛날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던 애들이 북쪽 우리 대빵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대빵인 애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상. 네. 왜냐면 오스만 제국은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2년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케말 대령의 네. 쿠데타로 터키 독립전쟁이죠. 사실은 쿠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1922년에 망했거든요.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성공했으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 1차 대전 종료 이후에 네. 열강은 그 오스만 투르크를 갈라먹기로 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슬람에게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됐을까요? 갈라먹기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 갈라먹기로 한 연합군에는 그리스도 포함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와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약속된 영토를 갈라먹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옵니다. 아타튀르크, 그러니까 케말 파샤는 이 군대를 다 쫓아내고 터키를 수립하는 네. 거죠. 그 뒤에 터키 모든 돈의 얼굴이 됩니다. 네. 뭐 여기까지의 그림만 놓고 보면 2차 대전 오기 직전의 중국과 비슷합니다. 서유럽의 열강들에게 탈탈 털리는 게 네. 진짜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오스만의 멸망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비록 오스만이 뺏어간 이름뿐인 칼리파지만 1922년 칼리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칼리파라는 굉장히 유서 깊은 군주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교황은 아직 있잖아요. 그죠? 네. 칼리파는 없어졌어요. 네. 자, 이슬람 입장에서 이걸 봐요.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겪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몽골도 막아줬어요. 완충지대를 해줬어. 네. 그런데도 저놈들은 십자군 전쟁이 없이 계속 우리를 죽이러 와. 그렇기 때문에 살라딘의 관용보다 마이바라스 1세의 학살에 더 많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끝에서 북쪽 놈들이 그 왕관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왕관을 마지막으로 없애버린 계기가 된 사건은 다시 서쪽 놈들과의 전쟁이었고 거기서 패했기 때문이에요. 왕관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나쁜 거네요. 네. 왕관을 없애다니. 없앤 주체는 물론 케말 파샤지만 네. 그렇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되는 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린 이 몇백 년 동안 옛날 그 대식국 아빠스 왕조나 파티마 왕조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구나.
우린 그렇게 짱짱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지? 십자군 전쟁이네, 웨스턴 쇼크네, 저 기독교 놈들이네. 이 경험이, 이 피해 의식이 현재의 아랍 정세를 만든 두 번째 요인입니다. 피해 의식조차도 뿌리가 아주 깊다. 네. 네.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된 거죠. 네. 즉 이들은 아직도 십자군 전쟁도 완벽하게 잊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없어진 칼리파 칭호는 지금 IS라는 막장 개자식들이 쓰고 오프라인 있죠. 일베의 복잡한 변형. 네. 네. 그 다음 회에서는 이미 이용이 두 번 했던 얘기. 네. 1차 대전과 2차 대전 후에 이슬람 문명권들이 어떻게 탈려가는가를 간략하게 담아 좀 보죠. 이제는 구체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탈렸는가죠. 그동안은 이제 옛날 역사다. 다다음 주에 다음 시간은 순환사다. 순환사. 현대의 순환사.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현대라는 건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이후부터 치죠. 네. 20세기 초, 19세기 말부터. 사기당한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예. 아랍 전체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좋게 된 농락당하는 상황의 이야기. 시초. 하지만 이렇게 짠하고 온정어린 시선으로 보기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보통 부자들은 너무 부자더라. 왜 그런지도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속으로의 충격으로 돌아가는. 흙집의 2층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네.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번째 거실 조그만한 거실이에요. 한 20명 앉을 수 있는. 네. 아담한. 예, 그 거실에 막 샹들리에 걸려 있고 이러거든요. 캠프파이어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좀 이렇게 냄새 많이 배는 그런 좁은 곳. 예. 근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그 아랍인들이 막 그 벤츠에다 금칠하고 페라리에 금칠하고 이런 거 웃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다가 그냥 순정 벤츠나 순정 페라리를 갖다 놓으면 너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더라. 그런 걸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는 분들도 되게 짜증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검소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역시 이탈리아 놈들이 이렇게 물건 소박하게 잘 만드는 거 봐 이러면서. 저렴하고 연비도 매우 훌륭해요. 네. 기름을 30분에 한 번만 넣으면 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되게 잘 산다. 그럼 그냥 행복할 것 같은데. 예. 그죠? 오늘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듯이.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 결론도 들어야겠는데 그건 아마 몇 주 뒤겠죠. 예. 그리로 가는 첩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네. 이번 시간까지. 만 재미없을 거라고 말했던 홍성갑 덕질가의 약속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사람들이 일단 나하고 이용을 이번 주까지는 이해해주게 만들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이번 주만 재미없을 거라고 한 게 아니지. 그럼 너 뭐라고 말했냐? 이제부터 재미없다. 진짜? 진짜? 자, 두 가지 질문을 대답해봐. 언제 재미있었느냐? 하고,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지금 엔딩을 하시는 게 어때요?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 아직 그 세 번째. 작별 인사. 세 번째 원인과 네 번째 원인 얘기 안 했잖아. 그래요. 네. 그리고 IS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도 짚어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첫 시간부터 지금 시간까지 그냥 연대기를 뭔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크로니클을 전달해 드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홍성갑 연구가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IS가 왜 생겼냐? 혹은 이슬람의 오늘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잘랐더니 그렇게 잘렸습니다. 네. 예. 시아파와 순니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멀리 돌아 1차 세계대전이 오기까지 문명의 몰락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예, 홍 연구가의 표현에 의하면 저 서쪽 놈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됐는가? 첫 이유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훨씬 심각합니다. 딱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아까 그 평당 3천만 원 얘기했는데 평당 3천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서 살다가 어느 순간 여기가 변두리 시골이 되어 있는. 그렇죠. 왜 우리는 시골일까? 근데 저쪽 서쪽 동네에서 치트키를 친 거야. 그러면 인류가 하는 반응은 똑같죠 다. 우리의 부를 빼앗아갔다고 여겨지는 누군가를 콕 집어서 영원히 미워해요. 그리고 저쪽에 잘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쪽을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무시만 하지. 가뜩이나 그 동네는 지난 회에서 얘기했듯 싸움과 증오가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동네였다면, 즉 조폭들의 동네였다면 점점 그 심각성은 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여기까지입니다. 이슬람 유산 덕질기 시간이었습니다. 좋겠다. 네.
저도 죽겠지만 청취자분들도 죽겠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청취자분들의 이 방송을 오래 해달라. 사실은 재밌다. 이러한 모든 건강하고 저희가 들을 법한 모든 건의, 고마운 건의, 의견 이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재밌다고 댓글을 남기실 텐데 재미없어서 끄신 분들은 댓글조차 안 다실 거라는 아마 이제 문제인 거죠. 3번 정도 남았을 거예요. 네, 두 번은 이제 하시네요. 그 원인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은 현재 아이스의 현재를 얘기하는 정도 해서 한 3번 정도 남지 않았을까. 네. 다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고 홍연구가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야, 너 혼자 다 먹냐? 말을 귓등으로 듣네. 아이, 나 이런. 좀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2015년 7월 1일 7시 29분에 등록이 된 연합뉴스의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쿠팡 이번엔 반품비 불법 논란. 자, 뭐지? 하나하나 속해보죠. 이번 N이라는 말은요, 문제 많은 새끼들이 이번에 또 문제를 저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이건 어떤 기사 작성의 기본이죠. 연합뉴스의 이유미 기자의 기사입니다.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직접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이 또다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또다시라는 말은 이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라는 말을 뜻을 강조하려고 하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 그가 정말 나쁘지 않다면 언론인의 매우 나쁜 버릇이죠. 네. 이유미 기자도 저한테 전화해서 야! 이러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이제 몇몇 바이럴 마케팅 수주를 기사를 통해서 받는 업체들이 있죠. 연합뉴스도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합뉴스까지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네, 마케팅 기사를 써주는 업체들이 요즘 들어서 쿠팡을 열심히 때리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우버를 열심히 때린다고 해서 우버를 열심히 때리고 그 자리에 카카오를 집어넣는데 카카오 리무진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렇다고 카카오가 절대 악이고 우버가 절대 선이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만 그냥 이쪽에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향해 때려달라고 언론에게 돈이 가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드릴 뿐이죠. 그렇습니다. 예, 생각이 자꾸 나네요. 우리 외로운 선지자인 이준행 선생이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그러시더군요. 아외로워 이준행 선생. 그렇습니다. 이제 그 칭호를 칼리파 칭호가 이동하듯 아외로워의 칭호도 그분에게 가는 거죠. 이준행 왕조. 예. 이준행 칼리 외로워 에이드 이러면서 이런. 저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그 칭호를 선양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우마 외로워. 예. 조만간 즐기시게 오십시오. 네. 이 외로움을 대변하는 인물인. 웰종. 이준행 선생이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민주평통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없는 알바질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사로 장난질, 이건 지금 제가 기사 장난질 하나 소개시켜드렸죠. 기사 장난질 치기 전에 너무 다급하지 않다고 싶을 때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난질 치죠. 예. 그렇죠. 쿠팡을 상대로 한 그 장난질이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아외로워 이준행 선생에게요. 네. 아외로워 이준행 선생에게 딱 걸렸죠. 네.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역시 사람이 이제 날카롭게 시사 문제를 짚어내려면 외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롭지라도 못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지성이 많이 모이면 좋겠죠. 네. 게시판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 자식 이거 오유에서 1분 전에 글 쓰고 MLB 파크에서 2분 전에 글 쓰고 글 쓴 차이가 10초밖에 안 나다니 막 이걸 보고 찾고 있는 이 새끼 이건 뭐야? 예, 집단 지성이 이런 벌레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 인성이. 근데 이제 그마저 안 된다. 네, 그랬을 때는 저희도 취재를 해야죠, 예. 지금 기동 취재가 다시 수레 소리를 내며 돌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월말에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런 이제 뻔한 바이럴 마케팅 기사의 행태를 볼 때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잡혀가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과태료 물고 이 정도 수준으로 되면 안 되고 이건 사실 걸리면 법의 심판대에서 해야 돼요. 카카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마케팅을 언론을 동원해서 상대 업체 네거티브 마케팅을 했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언론이 법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관련자 다 들어가야죠, 이건. 언론하고. 네. 그리고 원청을 맡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잡혀서. 있겠죠. 네. 그 YTN에서 6월 30일 오전 11시 정도에 네. 뉴스를 보다가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한다는 기사 바로 다음에 네. 김정은 뭐죠? 직책이? 김정은님. 네. 김정은 씨. 네. 이 양반이 그 채소농장 가가지고 격려하고 왔다는 뉴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뭐예요, 그건? 그걸 대비하는 것이. 참네. 그러니까 이 대비하는 것도 왠지 악의가 느껴져 보이고. 그래요. 저 사람이 채소농장 가서 인민들을 격려한 게 왜 저 시간대에 저렇게 중요하게 뉴스로 다뤄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종북 만화 큰일입니다. 어쩌면 북한은 채소농장에서 우라늄을 키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을 시청자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지 않고는 그 뉴스가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지. 우라늄이 알고 보니까 그 단년생 식물이었던 거예요. 수누리 말이고. 네, 그렇죠. 미르 이런 것처럼. 우라늄이 아니 제라늄처럼. 제라 둘이 놀랄 소리 하고 있네요. 이용이 지적해준 건 이런 겁니다. 언론이 보여줘야 할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언론인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모양이다. 제가 예상한 게 맞다면 아마 YTN에서 김정은이 채소농장 방문해서 격려질 한다고 하면서 그냥 배 내밀고 서 있는 이 꼭지를 몇십 초를 동원해서 아까운 전파를 낭비하는 일을 아마 비슷한 시간에 조선중앙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 비슷한 데 가가지고 예를 들면 메르스 안 걸린 병원에 가서 서 있기 아니면 논에다가 승리의 V자를 그린다거나 막 쌀 죽이기 예. 어린 쌀 죽이기 네네. 어린 벼지 어린 벼 죽이기 뭐 이런 거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조선중앙방송도 그러고 있을 거라는 촉이 옵니다. 네. 실로 공안 국가에서 네. 넓은 강다리를 바라보며 전해드린 2015년 7월의 첫 번째 히스테리 알기 싫다 팟캐스트 시대. 이게 큰일 났네. 첫 번째 주죠. 네. 첫 번째는 어제 했으니까. 첫 번째 주에 네, 주말에 전해드린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윤수의 책임 프로듀서 이용 상임수석이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어김없이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